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명회 자료 2부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월 8일 날 방충리에 있는 중부교회에 있었던 설명회 자료를 나름대로 제가 1, 2, 3부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먼저 이제 일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충리 비대위에서 사업 추진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예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민 공람 공고는 끝났고 사업 인정 고시일은 작년 12월 30일로 근데 이거는 벌써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죠. 이제 지금이 해당되는 거죠. 기본 조사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작물 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대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지할 겁니다. 덥석덥석 해주면 안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있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정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 이쪽에 한번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4만 평이고 6만 7천 가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22년 11월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2년 빨라요. 그리고 24년 12월에 지구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확정고시죠. 그리고 25년에 이제 토지보상 공고가 나오고 29년에 첫 분양, 31년에 준공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지제 역세권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 이렇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겁니다. 26년도 하반기, 이게 하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반기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협의보상액 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보상 공고가 예정이 될 것 같고 27년하고 28년 사이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예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가 우리 사유지고 20%가 국공유지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착수가 되면 아마 국공유지에서부터는 착공이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준공 및 입주 완료. 뭐 이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가 가장 보상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책위하고의 우리 원주민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구지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 기준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농업 보상도 한번 살펴보고요. 축산 보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부동산 원에도 나오고 LH에도 나오지만은 휴업보상, 영업보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26년도에 이제 보상 그런 계획 아니면 27년에 보상을 받을 거니까 이 시점 구분은 25년이 되든 뭐 이렇게 되겠죠. 휴업기간은 원래는 4개월입니다. 4개월 이렇게 해서 산정액을 딱 눌러보면 2,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가계 지출비가 525만 8천 원이에요. 이거를 4개월로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업 보상에 대해서 사업 인정 고시일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법한 장소 무허가 말고요. 무허가도 보상을 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업 보상 플러스 이제 상가딱지 8평 6평이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농업 보상을 볼까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적법한 경작 농민 낮이는 1000제곱미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온실 같은 경우는 330 이상
120일 재배 농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시에는 2년분을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 그냥 아주 정기적으로 그 납품을 해서 1년에 매출이 많다든가 이랬을 때는 실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산보상은 닭이 200마리, 오리가 150마리, 양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가 5마리, 사슴이 15마리, 꿀벌이 20군. 이게 통을 얘기하는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부동산 보상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농업손실보상입니다. 농업손실보상은 여기도 산정액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21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직전 3년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인천을 해보면 21년에는 2030원, 그 다음에 22년에는 1983원, 그 다음에 23년에는 2537원 해가지고 4367원이에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LH에서는 지난 25년 1월 2일 날 사업 시행자 산정 보상 내역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분묘 이전비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도 분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묘 하나였을 때는 388만 2천원, 그 다음에 합장 2구였을 때는 500만원, 합장 3구에서는 610만원, 합장 4구에서는 725만 6천원. 그런데 분묘 주변의 성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이정비는 별도로 감정평가해서, 그 다음에 농업 손실보상을 아까는 보면은 4,367원이었는데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75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3,000제곱미터 곱하기 이게 평균 금액이 얼마예요? 5,075원 곱하기 2년 하면은 내가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주거 이전비 이사비입니다. 이사비는 또 소유자하고 또 세입자하고 달라요. 예, 소유자는 산정액이 2달치가 나와요. 2달치. 1인이었을 때 515만원, 2인이었을 때 768만원, 3인 가족이 많죠? 1051만원, 그 다음에 6인이었을 때 1600, 9인이었을 때는 2230만원 나오는데, 세입자인 경우에는 4개월분이에요. 4개월. 그래서 1인이었을 때 1000만원, 3인이 보통이니까 2100만원, 6인이었을 때는 3200만원, 9인이었을 때 44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법 많이 나오죠. 세입자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가 나옵니다. 이사비가 나오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데 여기가 조금 많아요. 33제곱미터 미만 한 10평 정도 얘기하는 원룸 정도 얘기하는 거죠. 88만 2천원. 그 다음에 원룸에서 투룸 이 정도 137만원. 이게 아마 3룸 같아요. 여기에는 171만원. 여기는 이제 큰 것들이죠. 큰 것들은 200만원, 274만원 이렇게 나오고, 이농비, 그냥 업을 하고 계시는 분, 양어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이농비죠. 이농비.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그 양계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른 데다가 벌써 땅을 얻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1인 가구였을 때는 1,800, 3인 가구였을 때 5,440만원, 6인 가구였을 때는 1억 800이에요. 제법 많죠? 9인 가족이었을 때 1억 6,340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LH에서 고시를 하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25년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 언제가 될 것이냐? 내년이면은 26년 1월 1일에 1분기에 발표된 보상 내역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요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는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사진은 이미 다 돼 있어요. 토지 출입을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청량조사, 여기까지 함부로 못 오거든요. 여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여기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서 메모를 해놓은 거 보면 전체 토지에서 우리가 80%라 그러면 100만 평이 조금 넘어요. 여기에 80%를 무조건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나머지 20%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80%에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기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원래 LH에서 해야 되는 LH의 직원이 얼마 안 되니까 감정평가법인한테 입찰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하는데 직원이 4명이 나와요. 4권이 나와서 한 건당 한 집이든 토지든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건당 비용을 얼마나 주냐? 10만 원이래요. 많지 않잖아요. 그래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기본 조사를 한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조금 LH 아니면 감정평가하고 밀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주 대차자를 이제 대상자를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데, 홍길동이 살고 있는데 조사 오는 날 그날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감정평가회사에서 안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소송이 벌어져서 구제가 되고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생활대책 이제 대상은 누가인지, 누가 영업을 하고 있고 누가 농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기업 이전 대책, 여기 우리 소규모 상공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업은 누가 하고 있는지, 생계 지원 대책 대상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생계지원 대책을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계지원 대책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날 조사 올 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토지비 출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홍길동이 집에 조사하러 갑니다 하고 편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어디 출타라든가 이런 거를 미루고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토예요. 대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많고 외지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대토도 LH에서 줘야 할 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대토 신청이 많다 그러면 이것도 추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순위 누구냐?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러니까 방충리라든가 지제동에 사시는 분, 이분들이 거주자가 1순위예요. 두 번째 현지인입니다. 현지인은 어디냐? 지제동하고 방충리에서 반경 30km 안에 사시는 분, 그 현지인이에요. 세 번째는 외지인이에요. 외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외지인이 많아요. 제가 지금 토지 목록을 다 빼놨는데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외지인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은 자칫하면은 대토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신청이 많으면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주자 이제 생활대책, 이제 협의대책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옵니다. 내년 아마 상반기에, 지구 계획이 승인이 될 건데, 그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작년 8월 23일 날 평택대학교에서 지구 지정하는 LH의 팀장이 왔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하는데 우리 원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느냐? 해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지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거든요. 또 대토를 받는 아파트 부지가 지대역에서 가까워야 되는데 생뚱맞는 데 가면 안 되거든요. 대토 받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작성에 우리 원주민들 또 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에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통보가 오면 여기에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땅을 파는 협의예요. 내 땅을 파는 협의. 좋아. 그러면 내 땅 20억이라고 협의가 됐어요. 이 수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이 아니라 이 협의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땅을 뭐 수용을 해서 이자 대책이라든가 생활 대책이라든가 대토라든가 이런 게 가면은 이게 금방 오지를 않아요. 한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자 택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주 대책입니다. 이주 대책.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자 대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나 23년 6월 15일 이전 1년 전, 그러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주자 택지가 한 세대당 한 필지가 갑니다. 그리고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중중은 제외입니다. 안 됩니다. 순수한 자연인만 됩니다. 점포용 주택을, 주택 용지를 주는 거예요. 주택 용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여기에 80평이라고 해놨지만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은 건 뭐 62평, 80평대는 좀 큰 편, 그 다음에 큰 거는 90몇 평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건폐율은 이제 한 60%, 용적률은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건 150%, 고덕 신도시는 180%, 남양주인가 거긴 200%였어요. 그리고 4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 면적의 40%를 근생이 들어갈 수가 있죠. 1층에. 그 다음에 근생이 들어가고, 가구수는 동탄 같은 경우는 3가구, 그 다음에 이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5가구, 남양주나 이런 데서는 6가지 가구도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용지를 안 받을 거야. 이주자 택지를 안 받을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덕 신도시도 보면 삼성전자에 가까운 11블럭이라든가 13블럭 이런 데는 굉장히 좋았어요.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진 뭐 27블럭, 28블럭 이런 거는 인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제 역세권에도 이주자 택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조권을 적용받는 뭐 이런 필지에 멀리 떨어진 이런 데는 사실은 이주자 택지를 받는 것보다 주택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주택이라 그러면 금방 잘 안 오죠.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 가격은 분양가의 80% 수준입니다. 이게 협의자 택지를 대상자들한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약 80% 수준에서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주자 택지 이 용지는 감정가나 이런 게 아니고 조성 원가의 80%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에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도 보니까 제가 이주자 택지를 안 받고 아파트를 받으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조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상당히 좋은 것은 맞지만 다 좋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대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가딱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딱지 8평, 6평짜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년 1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상받는 사람들이에요. 영업 보상을 받는 거에서. 그런데 이게 상가 조합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에 보면 6평짜리는 많지가 않아요. 여기 뭐 자유업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했거나 임차농이라든가 비등록 축산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 6평짜리는 조합을 결성을 하는데 이제 그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평짜리, 300평짜리 이렇게 해서 8평짜리를 조합원을 끼워 맞추다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6평이 쓰이는 거지 6평짜리는 많지는 않아요. 고덕 신도시 경우를 봤을 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근생용지 를 주죠.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도 보면 근생용지가 처음에는 5층짜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4층짜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업용지도 받을 수가 있죠. 상업용지는 기본이 5층이고 이제 7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가 조합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8평, 6평짜리를 이제 그 상가 딱지를 그냥 적당한 그 선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협의자 택지입니다. 협의대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업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 양도한 경우에 여기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주택 4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협의자 택지를 주는 거예요. 용지를 주는 거죠. 협의자 택지 용지.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협의자 택지가 처음에 삼성전자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거기에다가 방 4칸짜리를 3층으로 지어서 임대사업을 했을 땐 잘 됐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셧다운 되면서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제 역세권에 협의자 택지에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지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땅이 크든 작든 건폐율 60에다가 용적률 보통 150%예요. 그리고 3층에다 주거 전용이에요. 상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감정 가격으로 들어가요. 그래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이주자 택지는 조성 원가의 80%에 갔는데 감정 가격이 되다 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은 협의자 택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지 말고 저는 뭘 받으라고 그러냐, 주택을 받으라는 거죠.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분양 가격에 공급을 한다. 이주자 택지는 분양 가격의 80%에서 받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주자 택지는 용지를 줄 때 조성 원가의 80%에 줘요. 그런데 이 협의자 택지는 이거는 지금 감정 가격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요.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이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엔 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토는 무주택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또 여기가 똑같아요. 이주자 택지하고 법인단체 종중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주자 택지 받고 협의자 택지 받고 아파트 분양권도 받고 이러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중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카톡에다 넣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궁금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 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해서 3부 설명을 드리도록